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입니다. 어, 8월 첫째 주 화요일, 오늘 폭염 속에서 만성질환 약물을 드시는 데 있어서 주의하면 좋을 것, 그럴 때 어떻게 생활 습관을 조정을 해야 될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조금 신경 쓰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제가 혈액을 심장을 통해서 전신으로 일정한 속도로 보낼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면역력이나 소화력이나 모든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 중요하지만 그 밖에 누구나 먹고 움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조절하고 이런 것들, 또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자, 여름에는 우선 근본적으로 땀이 많이 나죠. 열이 나 갖고 땀이 많이 나게 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분으로 날아가는 혈액 중에 수분 양이 못해도 저희가 별로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없어지는 것이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한 300cc 정도 되고, 아주 뛰거나 특정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많은 양이 혈액이 소실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탈수가 많이 되고 기온이 좀 올라가서 평균보다 1도씩 올라갔을 때 당뇨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0%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또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의 경우는 섭씨 36도에서 평균 1도씩 기온이 상승할 때마다 사망률이 28.4%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염 속에서 만성질환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을 좀 신경 쓰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는데, 우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먹는 거 제대로 안 먹었다고, 또 하루쯤 당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 하루 콜레스테롤이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게 연속적으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선 사실 급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예, 이미 혈관이 나빠진 상태에서 갑작스레 무슨 일이 생기면 모를까,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 혈압 같은 경우는 일순간에 혈압이 확 올라서 문제가 될 때는 뇌혈관, 심혈관 모든 거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여름에는 혈압과 관련된 요인, 혈압이 오르내리고 문제를 일으킬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온이 올라가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내는 과정에서 탈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는 거, 또 땀을 내는 과정에서도 체력을 소모하거든요. 땀으로 이렇게 공기 중에 기화될 때, 그럴 때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더 덥고 힘든 거거든요. 숨쉬기가 힘들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배탈 같은 거가 나서 설사까지 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조금 이렇게 각성을 위해서 카페인이나 녹차 같은 거를 자주 드시면서 소변량이 많이 증가했을 때라든가, 이렇게 탈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같이 모여들게 되면 이때 탈수로 인해서 혈액량이 떨어지면서 이 혈관계 혈압을 조절하는 모든 약물들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이런 탈수가 되면 혈액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돌리기 어려워지니까 땀 분비를 억제하는 기전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서 열을 발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혈압약은 탈수 상황이 만들어지면 혈액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을 잘 발산하지 못하게 만들어지면서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이 더위가 심하게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은 나는데 땀은 안 난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탈수되는 상황, 흔히 땀, 배탈에 의한 설사, 카페인, 녹차 말고도 그 전날 음주를 많이 하셔서 조금 소변량이 많아지거나 변량이 많아질 때, 이럴 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좁은 더운 공간에 어느 정도 평상시보다 조금 긴 시간 있는 거라든가, 또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이런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탈수에 의해서 피가 정체되면서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는데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혈압약을 쓰시는 모든 분들은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혈압약 종류별로 또 차이가 좀 있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이뇨제가 아무래도 소변으로 많이 나가게 하는 그런 약이잖아요. 혈액량을 많이 소변으로 나가게 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으로도 어지럽거나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 때문에 어지럽거나 힘이 없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또 많이 움직였을 때는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나 실신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더운 날이나 이런 데도 운동을 조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바깥으로 다니실 때에는 낙상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여름에 좀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평상시보다 약간 음식이나 음료수나 이런 거를 살짝 소금기 있게 짜게 드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흔히 쓰는 혈압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안지오텐신계라고 해서 이런 계통에 작용하는 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칼슘에 작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칼슘 채널에 작용하는 약이 있는데, 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는 약 같은 경우는 흔히 코자, 아프루벨, 또 프리토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런 약들이에요. 그런 약들은 보통 때에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열어서 신장 혈류를 잘 유지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잘 하게 되지만, 탈수가 되면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서부터 나가는 혈관에도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힘을 못 주게 되면서 이 갑자기 안 좋은 물질들을 몸 바깥으로 내는 그런 기능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키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데 한여름에 자꾸 설사병이 일어나는 일이 있거나 제대로 못 드시는 일이 있을 때에는 평상시 주치의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돼서 여름에는 혈압이 꽤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기력이 없고 그런데 혈압약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겠는가 상의를 좀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지오텐신계 약은 칼륨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런데 여름에는 과일, 야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냥도 칼륨 농도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과일이나 채소 섭취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여름엔 그러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이런 칼륨 농도가 5.5 이상으로 많이 상승하면 부정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여름에는 혈압이 한 10mmHg 정도, 위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라 그러죠. 6에서 10 정도 보통 떨어지는 게 평균적인 혈압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혈압이 올라가기도 해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요. 그냥 가만히 안 있고 여기저기 움직이시고 집 치우시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더운데 근육에 힘이 너무 많이 주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혈압이 떨어지는데 죄송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체 활동을 조금 지금 제가 물을 먹은 게 잘못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이제 여름에 혈압의 변이가 좀 높으신 분들, 혈압이 약간 높아지는 분들은 신체 활동량을 조금 움직이시고 쉬고 하는 그런 간격을 조금 쉬는 간격을 조금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생활하시면은 조금 편안하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90 아래일 때, 사실은 저혈압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90 아래로 내려가면 혈압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아찔아찔한 증상이 있으시면 이제 혈압이 좀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주치 선생님이랑 미리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혈압약 용량 같은 거를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것보다 혈압과 관련해서는 어 대형 병원에 다니시는 먼 병원에 다니시는 선생님이라도 가까운 데 꼭 병원을 마련하시라 그래요. 이제 어떨 때 갑자기 혈압이 많이 올라거나 내리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어떤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거나 위험할 때는 누구나 다 저조차도 서울대병원으로 갈 수가 없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벤트가 생긴 데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실 때 조금 쉬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먹은 게 기도로 넘어가 갖고요. 계속 기침을 해서요. 음. 이 하여튼 주변에 감기 몸살이 났을 때 갈 병원에서 혈압과 관련한 거는 항상 상의를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분들이나 인제 주변 분들이 만약에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에 대한 정보도 알고 계시면 이 이런 심뇌혈관 질환은 시간을 다투는 거라서 암과는 달리 대형 병원에 갈 수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병원을 좀 종합병원을 숙지하고 계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다른 혈압약들은 대부분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열 발산이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혈압약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평상시보다 하여튼 열이 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운동을 평상시보다 과하게 해도 근육이 생기게 되는 순간이 열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 또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것들을 드시는 것도 사실은 열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치지 않게 여름에는 생활하시는 게 좋겠고요. 혈압약 이외에 또 대표적인 게 당뇨약 중에 요새 SGLT2 계열로 혈당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도 탈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 약을 드시게 되면 부종이 좀 있고 근육이 별로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 5-6kg 정도 빠질 정도로 수분을 통해서 당이 빠지면서 살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럴 수 있을 만큼 사실은 탈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약이라서 평상시에도 요로 쪽으로 물이 당과 같이 빠져나가면서 그 당이 있으면 감염이 생기기가 쉽겠잖아요. 그래서 요로에 감염이 생기기 쉬워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좀 더 많이 충분히 하도록 교육을 하는데 이런 탈수의 위험이 높아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한 200-300cc 조금 더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는 수분 섭취를 조금 더 하는 게 필요하고 누구는 덜 해도 괜찮으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활동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근육이 많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조금만 근육을 써도 근육이 다시 깨져나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아주 마르시고 근육이 없는 사람들 빼고는 그냥 물을 자유롭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자주 마신다 생각하셔도 벌컥벌컥 마시셔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연세 드시고 아니면 젊은 분들 중에서 근육도 별로 없고 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차라리 살이 별로 없으시면 부종이 없어서 괜찮은데 이제 체중은 조금 있는데 근육량이 너무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가 않습니다. 지방에는 수분이 별로 없고 근육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보통은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식사를 소화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물만 신경 쓰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2-30cc, 30에서 50cc 많아야 그런 정도를 하루에 3-4번 나눠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200cc 정도 더 드시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수분 섭취를 조금 더 늘리고 신경 쓰시는 게 만성질환 약을 쓰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그럴 때 이제 이 선선한 곳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땀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쭉 늘고 지방이 쭉 빠져나갔을 때 이럴 때도 사실은 열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혈압약이나 이런 혈관계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탈수가 좀 되면 열이 좀 더 나고 갑작스럽게 열이 나면서 응급실에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름철에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상시보다 유산소 운동은 한 30% 정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조금 숙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지연 님 이 질문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수분 보충만 잘해 주면 열사병 위험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분 보충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이게 우리가 수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음식에서 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로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루에 하면 평균적으로 한 1000cc 정도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0cc에다가 내가 먹는 한 1500cc 이렇게 해 갖고 하루에 2000 이상이 되도록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수분 보충만 잘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식사도 좀 어느 정도 양이 되게 너무 식욕이 없다고 식사를 못 하시면 이 수분을 몸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장에서 끌어당겨서 잡아당기는 데도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한다고 그래도 그게 소변으로 다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분 보충하시는 거와 함께 식사에서의 힘 또 근력을 약간 써서 이렇게 각성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런 거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요즘같이 더울 때 뭐 하루에 42도가 돼서 뭐 생활하기 숨쉬기 어려울 정도 외부에서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 이런 정도의 더위면 사실 온도 습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게 더운 데 있다가 갑자기 에어컨을 틀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순간 혹시 없으셨나요? 몸에는 온도나 습도가 맞지 않아서 호흡이 쉽지 않고 심장이 뛰고 혈액이 돌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것도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요. 뇌는 그냥 자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 보충뿐만 아니라 식사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가급적 에어컨은 껐다 꼈다 하더라도 에어컨으로 어느 정도의 기온은 좀 맞춰 주셔야지 외부보다 한 10도 정도는 5에서 10도 정도는 낮아야지 생활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은 더위랑 상관없을까요?"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지혈증 약은 혈압만큼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 중에는 어 탈수를 일으키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수 상태에서 농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콜레스테롤 약의 농도가 조금 높아져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40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을 먹었을 때.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더 나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이건 오메가3건 이런 것들은 다 혈관을 살짝 확장시켜 주는 약이고 염증 같은 거 없애줘서 혈액의 흐름이 잘 흐르도록 하는 약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약들을 쓸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잘 움직이지 않고 피가 좀 이게 빠르게 잘 돌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은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을 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조금 깨끗하게 걷어내줘서 혈액의 흐름이 잘 될 수 있게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는 달리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그거보다 좀 약하지만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 그냥 보통의 지방도 그렇게 많지 않고 혈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고용량을 쓰거나 또 그런 상태에서 너무 운동을 해서 혈액의 흐름이 빠르다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어느 분들은 사실 약간 불안해하거나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봐서 이분은 혈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은 여름에는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 그냥도 어지러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가을, 겨울로 돌려서 쓰시도록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앉아 계시는 직업을 가지시고 약간씩 몸이 처지고 지쳐서 중성지방이 높아지고 힘이 떨어지면서 대사증후군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런 약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방을 해서 중성지방이나 이런 거 몸에 힘을 좀 받게 하게 하는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지혈증장은 상대적으로 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약 가기 전에 그 다음 부분을 조금 더 커버를 하고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중간에 질문 받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좋기도 하네요. 네. 자,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중에 1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온과 습도를 맞추는 거. 숨을 쉬기 쉽게 그다음에 심장이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게 혈액이 돌아갈 수 있게 이게 하나만 제대로 안 돼도 숨쉬기 어려워도 혈액이 잘 안 돌고요. 혈액이 잘 안 돌아도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둘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탈수를 막아서 혈액이 이렇게 농도가 좀 진해지고 잘 안 움직이는 거 이런 게 생기지 않게 느리게 움직이는 게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혈관 전체적으로는 흡연이 가장 나쁘지만 이 한여름의 상황에서는 음주가 조금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음주하면 음주로 인해서 심장 마구 빨리빨리 뛰고요. 그리고 또 소변을 통해서 많은 수분이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음주만 하면 다음날 배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이 묽어지고. 그래서 양면으로 탈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시원한 맥주나 술을 찾기 쉽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런 약물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위험한 순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더 덥게 만들고 위험한 순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음주 과하신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순간이 되면 혈압이 오르내리고 커버가 잘 안 돼요. 약을 올려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과로하시는 거 그게 사실은 근력운동 과하게 하는 거나 사실 간접적인 근력운동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근육을 꽉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운동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소 운동은 나누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비해서 한 30%, 20-30% 줄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력 운동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꼭 좋다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10분에서 30분 이내 정도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하시는 강도 또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 하시는 게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영양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기력이 없고 혈압이 떨어진 상태야. 나 지금 힘이 완전히 다운됐어.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거가 필요한 거냐면 당, 그다음에 소금, 이 모든 게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움직여서 기력이 없을 때. 근데 만약에 여행 갔을 때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많이 돌아다니면서 기력이 없다. 이거는 그 돌아다니는 순간에 심장이 팡팡 뛰는 운동 같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갔다 와서 바로 기력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근력을 쓰는 것들은 심장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보다는 당하고 소금류가 필요한 거예요. 혈압을 잡는 거, 그다음에 혈당이 혹시 떨어졌나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과 같은 거 이런 거를 소금물에 살짝 담그어서 드시면 저혈압이나 저혈당으로 인한 문제가 조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치고 올라올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식사를 약간 포화지방이 들어간 고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면 저희가 혈압 낮출 때 포화지방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을 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이 들어가면 혈압은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그 순간을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고기류 그런 거 먹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때 소화를 도와주는 약물을 일시적으로 살짝 쓰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아주 고령자, 저희가 80이 넘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 한겨울에는 위 운동을 도와주는 약을 환자들한테 손에 쥐어드립니다. 매일 먹지 않아도 조금 너무 힘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평상시 먹지 않던 아이들이랑 같이 먹는 음식, 튀긴 고기 뭐 이런 거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요거를 같이 드시면 완전히 소화하기 힘들어서 이 배탈이 나고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거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소화에 부담이 되는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게 좋겠고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힘이 이제 아무래도 체온 조절이나 땀을 내서 힘이 없고 기진맥진한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단 간식을 들고 식사는 소화에 부담이 조금 덜 되는 음식물로 바꿔서 드시는 게 좋고요. 휴식 시간을 조금 늘려셔서 보상을 하면 좋겠고요. 아침에 샐러드 같은 거 먹는 거는 제가 지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꼭 샐러드를 드셔야 되겠다 그럼 양을 줄이고 기름이나 이런 소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쳐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가급적 소화가 잘 되는 흰살 생선이나 흰살 고기를 위주로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조식품에 있어서는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거를 조금 덜 드셔도 좋을 분들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이 좀 자꾸 떨어지고 힘이 없으신 분들이 홍삼 같은 거 드시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홍삼은 사실은 심장에 좀 힘을 주면서 혈압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혈압이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드시지 말라고 보통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운이 자꾸 떨어지시는 분이 홍삼을 드시고 기력을 찾으시면 사실은 기운이 떨어진다는 거는 드신 게 조금 약했기 때문에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거가 대부분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그 상황을 홍삼을 드셔서 열량이 필요한 상황을 그냥 매스킹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도 이제 지방이 계속 빠지면서도 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잘 못 느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이 너무 빠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몸살 이런 거 걸리실 수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기운이 확 떨어지는 순간이 조금 딜레이 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많이 기운이 빠지시면서 체력이 바닥을 보면서 다음에 정상 체력으로 가시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 가셔서 어쩔 수 없는 순간 이럴 때는 좀 홍삼을 들고 다니셔도 되지만, 그 홍삼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열량을 조금 보충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생활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난리네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이제부터는 말씀해 주시는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말을 이랬다 저랬다 좀 오늘 해서 조금 이렇게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질문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음, 질문 주신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질문 보겠습니다. 43세 남성이시고 천식과 메니에르 고혈압 등으로 프리토 플러스, 그 다음에 S암로디핀, 그 다음에 천식에 대한 흡입제, 그 다음에 베타미간 왜 드실까요? 네, 가끔 프레디정이 뭘까요? 그 프레디정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셨고요. 햇빛을 많이 받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 에어컨을 쐬면 졸린데 괜찮은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땀을 많이 흘릴 때, 이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땀으로 체온을 조절하면서 기화되는 과정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와서 에어컨을 쏘셨다 그런 거는 혈관이 쫙 확 수축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동안 확장돼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기운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찬 데로 딱 들어와서 에어컨을 딱 쐈다고 하시면 그러면 혈관이 확 조이면서 조금 심장이 무리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인제 이거는 졸리는 거는 기운이 많이 떨어지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끔 시간이 지나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순간 뭐를 쪼끔 드셨으면 어 이럴 때는 땀을 많이 흘리셨을 때는 저희가 소금, 설탕 이런 거 좀 같이 넣어서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쪼끔 드시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쪼끔 드시고 또 힘이 들었으니까 열량이 있는 뭔가를 쪼끔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움직이거나 그러면서 힘이 떨어질 때는 닭가슴살 쪼끔에다가 단 거 같이 먹어요. 어떨 때는 닭가슴살 이만한 거를 한 10 조각 내놔서 2-3 조각에다가 꿀 같은 걸 그냥 같이 먹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간단하게 뭐 초콜릿을 먹거나 단 사탕 같은 거 먹는다고 해서 그 몸을 움직여서 힘이 드는 상황은 어 잘 정리가 안 돼요.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면서 힘을 썼을 때하고 근육을 움직이면서 힘을 썼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 단 거 사탕 같은 거 먹어 봤자 금방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랑 같이 먹게 되는데 이 경우도 뭔가 열량이 있는 거를 조금 드셔 주시고 그다음에 수분도 조금 보충을 해 주셨으면 조금 빠르게 회복됐을 것 같아요. S암로디핀이 뭐 잘 붙지도 않고 좋은 약이고요. 프리토 플러스가 저기 12.5에 해당하는 게 이뇨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시는 약은 사실 탈수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약을 쓰시고 있고요. 베타미간은 정확하게 뭐 때문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고 인제 소변 보는 게 예민해질 때 그럴 때 쓰는 약인데 어떤 이유로 쓰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아 스테로이드예요? 프레디가? 아 그렇군요. 스테로이드도 드실 정도로 호흡이 불편하시군요. 그러면은 쪼끔 더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여러모로. 네. 선생님은 간혹 그 산이나 이렇게 산을 많이 오르라는 게 아니라 나무가 많은 숲에 가서 좀 있다가 오시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은요. 네. 호흡 때문에요. 호흡만 좋아지면 훨씬 편안해지거든요. 물티스완 님은 "여름철에 더욱 발병이 쉬운 질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셨는데 피부 질환 많죠 뭐. 아무래도 무좀 같은 거 많고요. 그리고 여름, 겨울 상관없이 탈수와 함께 뭐 음주하시거나 그런 때 부정맥 생기기도 좀 쉽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사실 계절을 따지지 않고 생기는 것 같고 원래 가장 많기는 환절기에 많고요. 겨울에도 많고 심혈관 질환은 봄에 많고 여름에는 사실 뇌혈관 질환이 심혈관 질환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암은 인제 계절이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별로 없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쪼끔 힘드는데 운동 좀 더 30 분이라도 더 하셨으면 잘 생깁니다, 여름철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쪼끔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냉방병 잘 생기겠죠, 호흡기에. 폭염 기간에는 혈압 당뇨약 용량을 좀 줄여서 먹어도 되나요? 근데 맘대로 줄여서 드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답을 못 드리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선생님의 혈압 상태나 혈당 상태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이전의 혈관 상태요. 경동맥이라든가 다리 쪽 혈관이라든가 심장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맘대로 줄여 먹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잰 혈압이 얼마에서부터 얼마 사이고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있었다고 주치의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혈압과 관련해서 상의를 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철 혈압약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혈압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요. 여름철 혈압을 약을 바꾸기도 하고요. 당뇨약은 근데 용량을 줄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여름에는 과일 많이 드셔서 당뇨가 더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용량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 자체의 기능으로 인해서 기전으로 인해서 수분이 모자라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당뇨가 여름에 더 잘 조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뇨약 용량 조절하는 거는 줄이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더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후 87에 702님 보겠습니다. 만 39세 남성이고 올메사탄 메독소밀 20mg 처방을 받고 먹은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먹기 전보다 4주 만에 체중이 6kg 빠졌는데 아직 남은 약이 많은데 처방받은 병원에 내원해 봐야 할까요? 그러셨습니다. 올메사탄 자체로는 혈압이 그렇게 빠지는 약은 아니고요. 메독소밀이 만약에 이뇨제면 조금 빠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거는 혈압이 빠지는 약이 아니라서 딱.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혈압약을 먹게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영양이라든가 채소 섭취, 운동 이런 거를 조절하셨는지 술을 줄이셨는지 사실 4주 만에 6kg가 빠졌다 그러면은 몇 킬로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6개월에 10%를 문제 삼는데 한 달에 지금 6kg가 빠지셨으면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5%는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39에 혈압약을 드시면 체중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육량이랑.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약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혹시 갑상선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 생겼을 때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 전부터 조금 이상하시다가 이제 확실히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기능 항진이라든가 갑상선 염이라든가 이럴 때도 체중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하셔서 같이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파샤님은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당이 124, 당화혈색소가 5.2가 나왔어요. 평소에 공복이 120은 안 갔었는데 당화혈색소는 5.7에서 많이 내려갔어요. 운동을 좀 열심히 했었고요. 메폴민 제일 약한 거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메폴민이라는 약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드시는 약인지 저녁에 드시는 약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메폴민을 드시게 되면 당화혈색소가 조금 더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면 0.5 떨어지면 보통 저희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5 정도 떨어지셨는데 공복 혈당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시작했다고 해서 저희가 공복 혈당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잡느냐 하면 90에서 135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공복 혈당이 조금 더 올라가고 당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환자분께서 곡물류 섭취를 지나치게 줄였거나 세 끼니 중에 잘 먹는 때 말고요. 잘 못 먹는 때. 그때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육류나 생선류 같이 단백질류도 조금 떨어져서 힘이 떨어질 때 공복당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지 아니면 내가 약 먹고 공복당은 좀 오락가락한 선에 있는지 저희가 약을 먹었다고 해서 120 되던 당이 120 뭐 90 이렇게는 딱 안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공복당은 안 그래요. 그런데 원래는 120이 안 갔었는데 124가 나왔다는 거로 봐서는 선생님이 당 조절을 위해서 식사 조절을 하는 게 조금 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이랑 좀 안 맞나? 이렇게요. 운동하고 나서 너무 지치거나 체력이 너무 떨어지면 당을 새벽이나 이런 때 올립니다. 저녁에 혈당이 그닥 높지 않으면 새벽에 당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WHO 87에 702님은 4인 가족의 3명이 갑상선 약을 먹고 저만 아직 진단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친은 그레이브스병 갑상선 항진약을 먹고 있고요. 체중은 71kg에서 65kg까지 빠졌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갑상선 질환이 가족력이 좀 있기는 하지만 속단하진 마시고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SSFI4YY님 과자를 워낙 좋아합니다. 과자 봉지의 뒤를 보면 여러 가지 성분과 용량이 나와 있는데요.
살찌는 데 많이 관여하는 성분이 있을까요? 제가 고를 때는 당분이 적은 과자를 고릅니다. 맞는지요? 제가 과자를 안 먹어서 과자 성분표를 잘 보지는 못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는 전체 열량 보시는 게 필요하죠. 한 봉지에 몇 칼로리인가? 새우깡 한 봉지가 거의 500칼로리니까요. 그럼 밥 한 그릇이 큰 그릇이 300칼로리거든요. 그러니까 새우깡을 500칼로리짜리를 매일 먹었다. 그러면 한 달에 2kg 그것만으로 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속에 포화지방, 지방 성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트랜스팻은 요새는 많이 트랜스지방은 많이 거의 없는 걸로 나오는데 0이 나와도 0은 아니니까요.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에 짠 성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도 꽤 나트륨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당 조절하는 데 있어서 빵보다 더 먼저 얘기하는 게 과자입니다. 첫 번째는 음료수고요. 요새도 왜 그렇게 연세 드신 남자분이나 남자분들이 밤에 과자를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프시면 과일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좀 드시면 오히려 낫겠는데 과자를 드세요. 과일은 500칼로리 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과자는 쉽사리 500칼로리가 되시니까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분들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아마 질문할 만한 내용이 조금 적으셨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조금 더 영향이 있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원래 이제 만성질환이 생기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보통 뭐 체중이 많이 안 나가고 일상적인 사람들 중에서 만성질환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이 먼저 옵니다. 근데 체중이 좀 있는 젊은 남자는 혈압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혈압약과 관련된 건 사실은 젊은 분에도 같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분들은 대부분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편인 분입니다. 근육도 있고 체중도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빼시면 혈압약을 없애는데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근뉴스 55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55는 저체중이고 운동 좋아하는데 하면 살이 잘 빠져요. 그래서 몇 년 쉬다가 재개한 지 두어 달 만에 5분에서 7분 하는 홈트인데 허리 둘레가 6cm 줄고 엉덩이 둘레가 8cm 늘었습니까? 운동 계속해도 될까요? 엉덩이 둘레가 8cm 어떻게 늘었죠? 허리는 6cm 빠졌는데 이게 잘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말씀하시는 거의 포인트는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걸 좋아하던데 운동만 하면 난 살이 잘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엉덩이 둘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분은 운동하시는 강도나 이런 걸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5, 7분 홈트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환자분이 아마도 좋아하시는 식사가 과일, 채소 그런 건지 아니면은 고기를 먹는다면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그걸 소화 흡수 못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지치면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나는 소화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배변을 통해서 체중이 잘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먹는 음식이 운동하고 나서 먹는 음식이 동물성 단백질이나 이런 게 아니면 환자는 식물성 단백질은 잘 안 들어가요 몸에. 저체중인 분이니까요. 잘 흡수 못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전후로 음식을 제대로 먹고 또 후로 동물성 단백질 뭐 닭과 뭐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뭐 이런 거 잘 못 드시는 분이었다면 이분은 생선은 잘 흡수를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 허리둘레는 다른 얘기고요. 허리둘레는 뱃살이랑 다니까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체중이 주신다면 운동을 한 다음에 체중이 주신다면 빠른 속도로 주는 거는 지방이 아닙니다. 지방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안 줄어요. 빠른 속도로 준다면 근육이 확 빠지거나 수분이 확 빠지는 건데 저체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분이 많을 것 같지도 않아요. 부정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연세가 몇이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40 이전에는 그렇게 부종이 잘 생기지 않아요. 심장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보다 위시면 부종하고
근육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일 수 있고요. 근육이 붙어 있다가 금방 빠지고 뭐 그다음에 소화 흡수 못해서 설사하고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있고 엉덩이 둘레가 8cm 늘었으면 이거는 근육이 늘은 거를 얘기해야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기에도 8cm는 지나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운동 전후로 드시는 거 조금 잘 하시는 거 필요하고 환자분은 소화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소화를 도와드리는 어떤 위운동 촉진제랑 같이 운동을 하시고 동물성 단백질을 운동 후에 잘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운동하시면 안 빠질 것 같아요. 억울하게도 음 운동을 하면 어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50세 이전의 여성분들이요. 식사가 못 쫓아와요. 많이 먹지도 않을 수 있지만 많이 먹는다고 그걸 다 흡수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딱 맞춰서 약을 조금 쓰면서 뭐 약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소화를 살짝 도와주는 거 또 이 정장제 중에 흡수를 조금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쓸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지방이 붙고 근육이 붙으면 그다음에 소화할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답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환자의 경우에 해당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네. 다음에 또 질문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보고 아직 질문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기침도 많이 해 갖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었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오늘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